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보와 정보사의 그 영역과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자, 먼저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보사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와 관련해서도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관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술적 관점입니다. 기술적 관점이다. 자, 기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후반서부터 기술 혁신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온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서부터 이어온 어떤 기술의 혁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 풍부한 정보를 저장 유통이 할 수 있다. 정보를 저장하고 또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보사회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의 분배 그리고 변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많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된다. 유통되는 사회. 이것을 이제 정보사회라고 정의를 해놓은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자, 정보의 균형. 균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그 모든 구성원에서 정보의 접근이 특징된다. 자,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사회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노동 방식이라든지 또 무슨 뭐 생활 양식이라든지 또는 뭐 관습, 제도,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어떤 그런 농경사회라든지 산업사회는 좀 더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사회와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 사회 또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 자, 바로 이제 이러한 다섯 가지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경제적 관점. 자,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 활동에 대해서 어떤 소득, 그 다음에 산업, 그리고 어떤 취업 구조, 자, 이런 부분들이니까 바로 이제 경제와 연관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보자면 이런 부분이죠. 상품을 먼저 이제 제조를 하죠. 상품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제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지식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좀 더 전문화된 정보,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에 대한 효율적 이용.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자, 이러한 정보의 생산, 그 다음에 교환, 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부분과 교환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5대 산업군이 있습니다. 5대 산업군으로 좀 나누어 놓았죠. 그래서 5대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교육, 그 다음에 자, 통신 매체, 그 다음에 정보기기, 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기타 정보 활동. 이러한 것을 이제 5대 산업군에서 이제 지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5대 산업군으로 지정을 해 놓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포렛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좀 언급을 합니다. 포렛. 학자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경우는 이제 정보 부문을 이제 3차로 좀 나누어 줍니다. 1차 부문, 1차 정보 부문, 그 다음에 2차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정보로 해서 조금 좀 구분을 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정보 부문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평가가 용이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평가가 용이하다. 평가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정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2차 정보인 경우에는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국가기구의 정보 활동, 어려운 기업, 어려운 국가나 또는 자, 기업이나 국가, 기업이죠.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국가 기구가 있으면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어떤 정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정보적 활동. 다른 활동하는 것이 바로 2차 정보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차가 아니라 이제 비정보 부문이다. 정정합니다. 1차와 2차 정보, 비정보 부문으로 나누어서 본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보를 지향하는 직업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정보를 지향하는 정보 지향의 정보 종사자가 많다. 주로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직업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직업적 관점. 자, 직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직업이죠. 어떤 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업구조의 어떤 변화들, 변화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정보의 노동이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직업의 어떤 지배적 집단은 정보 노동자로 구성한다. 정보 노동자로. 그래서 지배적인 집단이라고 하죠. 정보의 지배적 집단이라고 한다면 바로 무엇으로? 정보 노동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히, 그리고 드리커, 그 다음에 카스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카스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상징적인 분석가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전문가다. 지식 전문가다. 그 다음에 정보 노동자다. 정보 노동자다. 이렇게 해서 좀 언급을 했다는 거죠. 라이히, 드리커, 카스텔레라는 학자는 상징적 분석가, 지식 전문가, 정보 노동자는 명의로 해서 이렇게 좀 명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직업명을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직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이제 첫 번째 본다면은, 자, 20세기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자,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은 직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급은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식인이 있으면, 인텔리겐차.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보 시대에 있어서, 정보사에 있어서는 노동자 계급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교육에 의해서 이제 창조된다. 교육에 의해서 창조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창조가 되고, 그런 통제하는 정보 전문가가 우세해지게 된다. 통제하는 정보 전문가. 정보 전문가가 우세하게 된다. 정보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점차 우세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학자가 등장합니다만은 굴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퍼긴. 그래서 이제 굴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새로운 계급.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계급이라고 언급을 하죠. 새로운 계급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어떤 그 필요한 어떤 개념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퍼킨이라는 학자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먼저, 자, 지식의 운반자는 직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지식의 운반자는 누구로 보았다? 자, 신문 배달원가, 그 다음에 우편 집배원이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인 경우는 이제 지식을 운반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식을 운반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제 지식을 이제 변형하는 사람이죠. 지식의 변형자. 자, 지식을 이제 변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형이라고 보는 것이죠. 변형자인 경우에는 누구를 보았다? 지식의 변형자인 경우는 바로 이제 속기사.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서전 내거나 집필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지식을 변형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식을 이제 처리하는 사람이 있죠. 지식의 처리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식을 이제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았는데요. 지식을 이제 처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봅니다. 지식의 처리자는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죠. 회계사인 경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의 해석자. 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죠. 해석을 하는 사람은 주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죠. 통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죠. 지식의 분석자. 지식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은 신문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방송사 보면 누가 있습니까? 논설위원이라고 있죠. 신문사의 논설위원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죠. 신문사의 논설위원.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창조자가 있습니다. 자,
창조해내는 사람. 굉장히 독자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있겠습니까? 학자죠. 학자와 그 다음에 연구자, 무엇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창조자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직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공간적 관점. 자, 공간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주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이죠. 정보통신망의 중요성. 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간적인 관점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이러한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이라는 걸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 실시간으로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자, 그런 환경이 바로 이러한 공간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러한 이제 사회 구조가 주로 어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러한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 정보망 사회다. 자, 통신망 사회다. 통신망의 사회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바로 공간적인 관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문화적 관점. 자, 문화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활 양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순환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급격하게 어떤 정보의 양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착안한 것이 바로 이런 문화적인 관점, 그러니까 어떤 생활 양식이죠. 생활 양식과 좀 밀접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신다면 자, 어떤 이제 기호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관련한 부분, 기호, 어떤 것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기호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이제 받아들입니다. 기호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자, 모든 것이 이제 정보 조작과 모든 것이 정보 관리와 조작의 문제다. 정보 관리와 조작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관리 또 어떤 조작에 대한 이런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정보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사회의 특징과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사회의 특징은 자, 먼저 이제 사회 운영 원리의 특징입니다. 사회 운영 원리의 특징. 그래서 정보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질적인 사회다. 질적 사회다. 자, 질적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가치를 결정한다. 가치를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에서는 자, 거리가 이제 소멸된다.
자,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고 하든지, 자,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소멸이 되게 된다. 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경계 자체도 이제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경계가 모호해진다. 모호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소프트화해야 되죠. 소프트화. 자, 소프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굉장히 어떤 유연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하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면서 흘러간다. 흘러가는 사회다. 그래서 딱 고정되고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유연성이라는 부분도 존재한다. 유연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네트워크화죠. 네트워크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트워크 규모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뭐냐? 먼저 본다면 어떤 부분에는 정보의 분산 처리가 이루어진다. 정보의 분산 처리.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서 처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직의 구성원이다. 조직의 구성원.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 정체성을 상실한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자, 이런 측면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일즈맨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규모의 외부 경제, 대규모의 외부 경제. 자, 이런 부분도 외부 경제 어떤 효과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이 바로 뭐예요? 정보사회가 가중하는 특징 중에서도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의 특징. 자, 이 부분은 이제 한국전산원에서 좀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이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로 해서 출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서 먼저 엘빈 토플러. 자,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저자이기도 하죠. 제3의 물결. 쓴 그 유명한 경제학자죠. 엘빈 토플러. 자, 그래서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어떤 구조적인 정보사에 관련한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해서는 자,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자, 비표준화 용어를 이제 이렇게 썼죠. 비표준화. 그 다음에 탈대중화. 자, 그리고 자, 분산화. 그 다음에 분권화. 마지막으로 소규모화. 이런 부분을 엘빈 토플러라는 그 경제학자가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비표준화, 탈대중, 분산, 분권, 소규모화.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다니엘 벨. 자, 다니엘 벨인 경우에는 탈산업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책을 저자죠. 탈산업사회의 도래. 이게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 벨은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21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는 바로 인간의 초점을 맞춘 인간의 중심에서 자, 인간의 시대. 그 다음에
환경의 시대. 지구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그런 환경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시대죠. 정보의 시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정보를 입수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을 충실하면서 그런 정보의 개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니엘 베리의 탈산업사회 도래에서 21세기는 이러이러한 사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 베리가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들은, 자, 제조업에서 어떻게 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초기에는 거의 산업화 초기에는 제조업이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권력의 원천은 뭐다? 지식이죠. 지식이 바로 이동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급의 어떤 그런 전문 인력들이 바로 이런 지식과 관련된 그런 산업으로 포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론적 지식이 중심을 이룬다. 이론적 지식이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사회다. 그리고 자, 미래지향적인 기술 통제 평가가 불가피하다. 미래지향적 기술. 지향적인 기술 통제와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엘빈 토플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엘빈 토플러인 경우에 또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또 저자이기도 하죠. 권력 이동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권력의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권력의 세 가지 원천. 자, 원천은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이제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권력이 있으면 뭐가? 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세 가지 원천은 뭐라고요? 권력이 당연히 있어야 돼. 권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정정하고요. 폭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 부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천이다. 폭력, 부, 지식 요 세 가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빈 토플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자, 데이터와 정보, 지식 교환에 의존한다. 데이터와 정보, 지식 이런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아니라 탈대량화. 자,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탈대량화가 아니라 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주문 생산이 이루어진다. 주문 생산이라는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어떤 수단이 좀 될 수가 있겠다. 교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재화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어떤 자유로운 어떤 정보 체제들, 자유로운 정보 체제. 자,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그 다음에 권력의 이동에서, 다니엘 벨은 탈산업사의 도래라는 그런 책을 펴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러한 정보 체제가, 정보가 이제 생성이 되고 전달이 되고 창의적인 지식을 행동으로 결합하는 혁신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이제 생산 소비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죠. 생산 소비자다. 자, 생산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번에 두 가지 말이 이제 공유된 부분이죠. 자, 구매자와 공급자. 구매자와 또 뭐라고요? 공급자. 이것이 결합이 된 형태가 바로
생산도 하면서 소비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매도 하면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생산 소비자라는 이런 그 단어도 바로 권력의 이동이라는 부분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본 사람은 뭐냐면 이제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나이스비트. 자, 이 사람은요,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산업사회에서 이제 정보사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인위적인 기술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고도의 기술사회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국가경제에서 이제는 세계경제체제로,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포함을 한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지방의 분권체제로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사회에서 자주 스스로 무엇인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참여민주주의의 그런 과정들 속으로, 위계조직에서 이제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다시 말하자면은 도시에서 이제는 어디로? 교회로, 그 다음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원을 선택하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존 나이스비트는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교환을 통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냐면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특징이죠.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사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자, 산업사회, 이제 정보사회 관련해서는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사회, 초기에 이제 산업사회인 경우에는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사람이 동원이 되고 물질이라든지 자본을 투여해야 되는, 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보사회인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들 동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정보가 이제 우선이 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력, 어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이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멘트라고 하는 학자가 정보사회의 조망이라는 책을 이제 냈죠. 정보사회의 조망. 책을 통해서 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노동력을 점차 확대되어가는 그런 시점이다.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기관 간에도 상호 연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과학적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언급한 부분들 바로 이제 쉬멘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벨이 탈산업사회의 도래에서 언급을 했었죠. 탈산업사회의 도래. 도래라고 하는 곳에서 산업사회 이전,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사회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으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산업사회 이전, 산업사회에서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생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지 경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산업사회 이전 단계에서는 또 실제 산업사회에서는 현재 이러한 정보사회에서는 어떠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좀 눈여겨서 이제 봐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정보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정보사회 가치체계. 자, 이 부분도 기출을 해서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보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한 부분이죠. 자,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되는, 자,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 가치관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치관. 자, 가치관인 경우에는, 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통주의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전통주의에서 대인주의로 통해서 자, 주체성을 지향한다. 주체성. 자, 이러한 각 단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통주의를 통해서 대인주의, 그 다음에 주체성을 지향한다. 두 번째 이제 인간상입니다. 인간상. 자, 인간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실용형에서 자, 규율형으로, 그 다음에 규율형에서 교양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정상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얘기죠. 자, 가정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우선 이제 권위형에서 분업형입니다. 분업형. 그리고 분업형에서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자립형이죠.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지역상입니다. 자, 지역상인 경우에는 자, 어떤 촌락을 중심으로 해서 촌락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지역사회로 자, 이러한 가치관들이 가치체계가 변화를 거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과 인간상, 가정상 어디요? 마지막으로 지역상. 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정보사회 조직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정보사회 조직. 자, 정보사회 조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 정보와 의사결정이 정보하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상층부로 해서 집관화가 된다. 정보사회 조직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조직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증가된다. 조직의 유연성. 자,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근로시간 자체도 변형이 되고, 변형 근로시간제라든지 또는 어떤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계약제라든지 자,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재택, 뭐 집안에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화된 근무망 조직. 이런 형태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보사회 조직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 역량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사회 역량.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요점만 간추려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인 경우에는 컴퓨터를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사람은 바로 이제 컴퓨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죠. 리터러시.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멀티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는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멀티미디어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정보 리터러시. 자, 정보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내가 인식을 합니다. 그럼 필요한 것을 받아들여서 검색도 하고 평가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이제 정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자, 정보통신 리터러시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디지털이라든가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관리 종합,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지,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죠, 주로. 커뮤니케이션.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정보통신 리터러시다.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죠.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습니다. 미디어. 자,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컴퓨터, 영화, 비디오, 문화,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한다. 그 다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자, 디지털 리터러시인 경우에는 어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죠. 출처로부터 어떤 그 정보를 내가 이해를 하고 접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사이버 리터러시. 조금씩 이제 차이점이 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이버 리터러시인 경우는 사이버 공간이죠. 사이버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이버상에서 내가 뭔가 글을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리터러시와 합성을 해서 사이버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속, 빠르고, 익명, 내 본인의 명칭을 감추죠. 그러면서 어떤 도달도 되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리터러시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사의 출현 배경과 관련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정보사에 출현한 배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제 시기는 정보사회가 출현 배경에 있어서는 자, 농업혁명 시대가 있고요. 혁명 시대를 거쳐서 산업사회를 거치게 됩니다. 산업사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정보사회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접어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니까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정보의 사회니까 이제 디지털 혁명이죠. 디지털의 혁명. 이런 시대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이제 에드호크라시라고 합니다. 에드호크라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평적인 에드호크라시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조금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은 어떠한 특별 임시 조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 임시 조직. 상설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의 형태를 수평적 에드호크라시다. 그런 형태로 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통신의 기술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정보통신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의 단계를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되시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의 과정을 이제 거듭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전에 대한 이제 과정들을 이제 쭉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이나 통신, 신문, 잡지, 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자, 그런 부분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 시스템이 이제 점차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겠죠. 사회 시스템들이. 확장되어 가는, 자, 그런 추세를 좀 보이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국가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화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 추세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 추세를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통해서 점차 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자,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의 경제성, 그 다음에 범위의 경제성, 마지막으로 어떤 연결의
경제성, 자, 그런 측면을 통해서 세계화라고 하는, 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정보사회에 이제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사회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사회도, 무슨 수명이 있는가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제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 형성기인 경우에는 주로 정보통신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산업이나 정보가 이제 집중화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 2단계로 이제 발전기 과정입니다. 2단계로 해서 발전기를 거듭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에서 서서히 이제 진행되어 나갔던 자,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OA라든지 자, 사무자동화죠. 그 다음에 FA 공장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VTR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비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영상, 음향 이런 부분들이죠. 뭐 팩스,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발전기 과정을 거듭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 3단계로 성숙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숙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이 성숙기 과정은 이제 고도의 정보사회죠. 고도의 정보사회를 의미한다. 의미하는 것으로 자, 산업이 이제 점차 정보화되고 가정에서도 정보화되고 사회도 정보화되면서 정보의 산업과 고도로 이제 성숙하게 되는 자,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